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유력 대선 주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지지율도 부진한데 검찰에서 자꾸 뭐 포렌식 같은 게 나옵니다. 결과가 나와서 이거 정말 몹시 괴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의혹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명하다가 망한다고들 하죠. 홍준표 시장은 카멜레온인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해명, 그 이야기 오늘 다뤄보도록 하고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맨 기자 이상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상원 기자님, 일단은 성적표부터, 중간 성적표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나온 게 있죠. 대선 주자들 지지. 7일에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월요일에 어떤 흐름입니까? 여론조사 결과인데 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물었을 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6.9%,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호세훈 서울시장 6.2%. 예. 아유 고만고만해요. 다 6.5, 6.3, 6.2,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2.4, 이낙연 전 총리가 2.2, 김동연 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0.8, 김경수 전 지사 0.4% 요렇게. 아니 맞네요. 근데 진짜 야, 홍 시장이 지금 몇 등입니까? 3등이네. 저번 주에 5등이었는데 올랐어요. 올랐네. 이야, 선전하네. 올랐어요. 어? 근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네. 이 지금 그 국민의힘 주자들 여론조사 합계를 다 합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보다 낮거든요. 많이 났죠. 네. 낮아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그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라고 한다면은 여권 후보들은 무조건 필패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른 주제로 자꾸 이재명을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이재명 띄워주기 한 것 아니냐. 뭐 나는 이런 여론조사 안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잘 나오면 좋다 하면서 뭐씨 맨날 쓰면 네, 한 10% 넘어가는 거 나오면 이제 자기 지지율 2%가 2배 이상 올랐다. 골든 크로스가 눈앞에 오고 있다. 할 걸.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근데 홍 시장이 네. 인간 말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아 그렇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그 한동훈하고 홍준표의 차이가 0.2밖에 안 나요. 네. 인간 말종하고 0.2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인간 말종이라고 욕한 사람하고 0.2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준 인간 말종급은 안 되나? 홍 시장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동훈 전 그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이죠. 대구에 왔었거든요. 네. 대구 와서 했는 말이 있어요. 그 홍준표 시장이 자꾸 한동훈 대표 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 뭐 보시는 분이 피곤하시니까 저까지는 굳이 거들지 않더라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다들 제가 끝났다고 하는데 왜 끝난 사람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홍준표 시장이 나를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냐. 나를 견제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나를 무서워한다? 예, 그렇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하고 지적하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냐 매일매일 이렇게 비꼬는 걸로 보일 수 있고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표정은 매우 여유로워 보였다. 가짠타라는 정서가 좀 깔려 있었어요. 매우 여유로워 보였어. 네, 홍준표 시장이 그런 거 정도는 나 신경 별로 안 쓰는데 이런 태도가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대리전 양상으로 좀 요즘에 하고 그렇죠. 있는 게 그 친한계 대표 주자인 이제 국민의힘 박정우 의원하고 홍 시장하고 지금 거의 뭐 개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지금
페이스북에서 글이 막 오고 가잖아요, 지금. 그죠. 페이스북 전문가 이상훈 기자가 지금 어떤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뭐 누가 먼저 시작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전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과거부터 홍준표 시장이 이름을 안 밝히고 저 처음에 이게 누군가 했어요. 그냥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 계속 자기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홍 시장의 이 전매 특허 있잖아요. 막말로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글들을 올렸었는데 최근에도 홍 시장이 그렇게 정치하면은 다음에는 분명히 퇴출당한다라고 이렇게 박정원 의원을 저격을 했거든요. 17일에 쓴 글을 보면은 기자일 때부터 내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리더니 어쩌다 강남 3구 가서 엉겹결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배신자 앞잡이가 돼서 나를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자일 때부터 선후배 모르고 싹수가 노랬다고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면서 그렇게 정치하면 다음엔 분명히 퇴출당한다 이렇게 쓰면서 내가 그 지역에 30년째 살고 있다. 내 동네가 뜨내기들만 모여들어 더러워져서 참 유감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야. 근데 이거는 참 쌍욕인데? 쌍욕도 쌍욕인데 저는 제가 꽂힌 데는 다른 데 있죠 또. 어디에 또? 내가 그 지역에도 30년째 살고 있다. 이번 서울 시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구시장이 강남 3구에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대구시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저는 또 꽂혔다. 역시 보는 눈이 달라.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있는 분이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의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잘 살고 계시다. 거기 인테리어도 많이 했잖아. 인테리어도 대구 시민 세금으로 잘하고 시장은 계시다. 그 항상 이렇게 그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비판을 많이 하는데 홍준표 시장은 약강이에요. 강약강이죠.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공격을 하고 또 강한 사람한테는 공격을 잘 못하거든요. 그게 유승민 전 의원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가 유승민 의원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싹 들어갔어요. 그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를 직접 공격도 많이 하지만 그 한동훈 대표 친한계 의원들을 공격을 또 하잖아요. 저번에는 우재준 의원을 공격을 했었고 이번에는 또 박정훈 의원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재밌는 사진을 또 올렸는데 나훈아가 부른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그 배신자라는 배신자여 그렇죠? 사랑의 그 배신자라는 배신자여 그 사진을 나훈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진을 올리고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짓이 배신자입니다. 저 프레임에 또 어쨌든 한동훈, 유승민 둘 다 그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갇혀 있어서 지지율이 잘 안 오르고 있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둘이 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지금은 한동훈 대표하고 격하게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됐거든. 배신자 프레임으로 유승민 잘 누르고 장사가 잘 돼서 그리고 뭐 TK나 한번 배신한 사람 절대 안 찍어줘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 정서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10분 활용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이 1인자일 때 그게 이제 뭐 효과가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김문수가 본인보다 훨씬 앞서 거의 3배 가까이 돼. 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만 욕만 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게 약간 인지 부조화가 왔는데 홍 시장님이 김문수가 나오면 난 좋다. 뭐 꼰대 이미지도 희석되고.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그게 도대체 하여간 그렇게 돌려 깠죠. 돌려 깠는데 뭐 크게 의미 없는 얘기만 하고 여전히 김문수 장관과는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고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홍 시장이 이렇게 들이받는 모습들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배 정치인들한테도 가차없이 막말하는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도 안 참아요. 그게 더 홍준표 시장에게는 향후 대선 레이스에도 좋지 않은 결과치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정원 의원뿐만 아니라 많죠. 들이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뭐 이분들 외에도 방송 나오고 있는 소위 이제 친한계에 있다라고 하는 김종혁 최고 이런 김종혁 사람들.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그 뭐 언더
뭐죠? 74? 74? 언더 74인가? 거기 그룹에 있는 분들도 원 외이긴 하지만은 거의 홍준표 시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취급하지 않는 이제 뭐 존중이 없는 멘트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인들은 그렇게라도 뭔가 타인이 자기를 씹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후배들한테 저렇게 씹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전 굉장히 이제 홍 시장한테 늘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공론장에서 토론을 하면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하기 전에 항상 욕을 해. 그렇죠. 그 메신저를 문제다. 폄하해. 그렇죠. 뭐 정치도 모르는 게 새파랗게 어린 게 철부지가 꼬마가 빨갱이가 뭐 이런 식으로 기자의 질문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홍 시장의 스타일이 네. 조폭 스타일 아닙니까? 일단 겁부터 주고 때릴 듯이 겁부터 주고 아니면 협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기를 죽는다. 네. 이건 뭐 검찰이나 조폭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홍 시장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 때 했던 그런 습성을 그런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조폭 때려잡는 일들 많이 하기도 하셨으니까 홍준표 시장이 당시에 그래서 뭐 소위 모래시계 검사 뭐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기도 했는데 박정훈 의원은 또 그것도 또 꼬집었죠. 이게 모래시계 검사를 사칭했다가 해당 드라마 작가의 부인으로 망신을 사기로 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개싸움이야 진짜. 건드려서 좋을 게 전혀 없는. 제가 봐서는 건드려서 이렇게 싸워서 좋을 게 전혀 없는데 싸우더라. 또 이렇게 이제 후배나 자기가 공격했던 사람이 강하게 나오면은 한 템포 쉬어갑니다. 한 템포 쉬어. 요걸 계속 끌고 가봤자 홍준표 시장 본인에게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템포 쉬었다가 이제 약간 잊혀질만 하면 또 그렇게 공격을 해요. 굉장히 졸라 얍삽한 게 가다가 선빵 팍 치고 튄다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맞은 사람 따라가기 바빠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돼서 선빵 치고 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얄미워요. 그리고 지금 근데 박정훈 의원은 그대로 참지 않아. 나는 참지 않아. 그렇죠. 올린 글이 정말 재밌습니다. 소개 제가 좀 해드리면은 홍준표 시장은 3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오면서 줄곧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유불리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고 돈 문제와 얽힌 구설과 재판까지 한마디로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이었다. 이야, 이거 뭐 거의 야 임마 이거 드잡이야 드잡이. 사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하는 건 이 각을 세워서 이제 상대방과 각을 세우잖아요. 세워서 내 지지층을 확실하게 모으는 집토끼 잡는 작전이라고 봐야 되죠. 어쨌든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박정훈 의원이라든지 우재준 의원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싸우는 건 격이 안 맞잖아요. 격이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다는 것은 우선 개싸움을 하더라도 내 지지층은 확실하게 모으고 보자.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이유가 김문수 장관은 내가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극우 보수층 쪽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의리가 있다. 의리가 있으니까 지지를 해주는 거고 홍준표 시장이 봤을 때는 그 의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 지지율은 내가 다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와 지지율이 비슷한 한동훈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본인한테 훨씬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옛날에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 아주 인기 있는 빌런이 이제 이인임이라는 실존 인물,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명언을 한 게 정적이 없는 권력은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데요, 본것 같은데. 정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치인은. 그래서 적을 세팅해놓고 막 비난하고 집 밟아야 나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그렇죠.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건데 근데 그 적을 세팅할 때도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명분이 있는 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무가내예요. 최근에 홍준표 시장을 보면은
이게 지금 막무가내로 저렇게 세팅해서 이 잡초 하나 풀 한 폭이 남지 않는 것 같아. 자기 뒤에 아무도 없어. 그렇죠. 이 박정원 의원도 그 지점을 꼭 딱 꼬집었잖아요. 이거 아까 소개해 주시던 글 내용 중에 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이제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면서 닥치는 대로 후배들을 비방하는 홍준표 시장님. 네. 오랜 시간 정치하면서도 따르는 의원 하나 없다면 이제는 거울을 보며 처량함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했죠. 이게 이분이 역시 기자 출신이라 글을 잘 써. 졸라 아프게 찌르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품격 있게. 엄청 품격 있게 아픈 데를 엄청 세게 찔렀어요. 그러니까 푹 찔렀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럴 정도여서 저도 항상 이 지점을 의문들 품기도 했고 같은 공감을 했던 지점이긴 하거든요. 항상 홍준표 시장은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자기를 따르는 의원이 본인은 많다고 하지만 드러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네. 홍준표 경선 후보의 캠프에 온 현역 의원이 한 명인가? 김용판 의원 홍석준 한 명. 의원 있었죠. 홍석준? 홍석준 의원은 당시에 현역이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2020년이었으니까 현역이 아니었고 그때 막 이제 컷오프에서 떨어졌고 김용판? 김용판 이거는 김용판 의원은 그때는 오지 김용판도 않았어요. 그거였네요. 그때는 안 그러네요. 왔었어요. 정확하게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홍 시장이 신천지 때문에 조직표에서 밀려가지고 그 당심에서 밀려서 후보에서 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호사가들 입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뭐 신천지를 떠나서 요새 또 이제 MBC에서 열심히 그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이 문제를 파헤치던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당에서 인기가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 홍 시장이. 그러니까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한테는 인기가 없었다. 근데 뭐 그걸 또 윤석열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다 몰려간 거지. 다 기회주의자들이야. 뭐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겠지만은. 근데 당내에서 신망은 제가 알기로 홍준표 시장의 그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 간에 교류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뭐 요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직접 스킨십 해보시면 느낌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난 현장을 시장에 취임을 하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추모식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추모식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혼자 그 저희 그 중앙로역 밑에 가면 기억 공간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혼자 이 국화꽃 놓고 헌화를 한 적이 이제 매년 그렇게 했어요. 매년 그렇게 했는데 2년 전인가요? 그 홍준표 시장이 거기 간다는 그 제보를 받고 최초로. 예, 달려갔거든요. 그때 기자들 아무도 없었고 달려간 사람이 나하고 이상훈 기자가 딱 2명만 있었어요. 어우, 딱 2명만 있었는데 좋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고 직접 인터뷰도 했어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뭐 내가 질문을 할 때는 말을 그나마 좀 잘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상훈 기자가 질문을 하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면서 차를 타고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로? 네. 그걸 보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다 이 사람은. 예. 누군지 아네? 그때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제가 제 기억에는 이제 거 어디요? 그거 어디요? 거 어디요? 뉴스민입니다. 뭐 잡상인이야? 저는 에에로 이거 뭐지? 이러면서 떠나가는 그분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던. 그랬던 홍 시장이 지금은 저하고도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빠이빠이 했습니다. 아니, 핸드폰 번호 바꿨는데 바뀐 번호 안 가르쳐 준다면서요? 안 가르쳐줘요. 아,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카톡을 보냈는데도 답장도 없어요. 아, 카톡도 보내셨어요? 네, 일이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네요. 차단했네. 차단당했을 것 같아요. 야, 당시에 대선 때 지지했던 의원이 김용판 의원이 맞네요. 한 명. 김용판 김용판 의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김용판 의원이랑도 나중에 대구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 시청 청사 신청사 문제 때문에. 옮기는 건 문제 때문에 그렇죠. 갖다 박았죠? 그렇죠. 둘도 또 또. 이렇게 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든지 길게 인연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 신인도 아니고 예전에 당대표도 했었고 대선 후보도 하면서 조직화도 해봤는데 대선 후보도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그때 경험과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내에서는. 그 결과물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건데
그냥 온라인 공간에서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인기 영합 쪽으로다가 떡밥 잘 던져서 사람들 감각적으로 끌어다니는 거 그거 하나로 지금 이제 정치적인 자양분을 삼고 있는 건데 사실 당내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와 홍 시장님 밑에 가가지고 제가 홍 시장을 대통령 만들어야겠다 누가 있어? 나는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현역 중에는. 그렇죠. 현재까지는 확인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원래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떠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는 그래도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소문이 그렇게 돌았어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홍준표 시장으로 합의를 봤다더라. 그래요? 홍준표 시장을 대선 후보로 밀자고 합의를 봤다더라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거든요. 근데 김문수 장관이 훅 떠오르면서 그 이야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일단 이상훈 기자는 이제 활동명을 좀 만드세요 이제. 저요? 네, 활동명. 이름 말고 이애 기자. 이애 기자님과 우리 이애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자꾸 바뀐다는 그 박정훈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또 한 가지 화두가 떠오릅니다. 홍준표 시장이 가장 요즘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명태균 관련된 이 게이트 그렇죠. 의혹 여기에 대해서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는 홍준표 시장이 카톡, 전화 한 적 없다. 까봐 한자 안 나올 거다 했는데 나와버렸어. 이것도 검찰발이에요. 여러분 포렌식해서 나온 거예요. 검찰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홍 시장님이 요거는 의례적인 인사인데 뭐가 잘못됐노? 이것도 이재명이는 감옥 가가 자살나야지.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이 계속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나는 그 명태균이 누군지도 모른다. 누군지 모른다 했죠. 그 다음에 그 최영희 씨 나오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최영희 개인적으로 했는 거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내 문자라도 하나 나오나 봐라. 나오면 내가 정계 은퇴할게 했는데 아들이 나왔죠. 아들. 나왔어요. 아들 문자가 나왔죠. 아들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내가 이제 명태균이 모른다고 했나? 명태균이 뭐 문자 보내면 의례적으로 그렇게 문자 보내면 답장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답장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본인이 거짓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개하는 건데 지금 그렇죠. 그 쟁점을 비틀고 있다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법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게 뭐가 문제야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검사 사고 방식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홍준표 시장을 봤을 때 항상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시장은 그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서 뭐 계속 또 말을 바꿔갈 거예요. 언젠가는 또 다른 말을 하겠죠. 그래서 황급판이 과연 얼마나 나와야 황급판에서 얼마나 더 나와야 홍준표 시장이 깨갱할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 내용이 뭐더라? 이 포렌식에서 이번에 나온 그 의례적인 문자라는 게 뭐 잘 지내시죠? 뭐 이런 아이고 뭐 잘 지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냥 인사덕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공개된 게 2021년도, 2023년도 이렇게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2021년도에는 명태균 씨가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땡큐 하면서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2023년 7월 달에 7월 10일 날 명태균 씨가 무덥고 습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보내니까 홍준표 시장이 명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약간 저는 이 답에서 선문답인데 모르니까요. 이게 중간에 뭔가 생략된 게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해 7월 달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8월 24일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 이 무렵이 명씨 8월 23일이 명씨의 생일이었대요. 생일이었는데 8월 24일 날 홍준표 시장 측에서 명 씨에게 선물을 전달을 했고 그 선물 사진을 찍어서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홍준표 시장님의 생일이라고 보냈네요 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홍준표 씨가 8월 25일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먼저 보냈어요. 이거는 손톱이네. 손톱이 이게 앞에 없어요. 맥락이 뭐 포렌식 과정에서 앞부분에
이 날아가고 보궐이 안 되고 이것만 보궐이 됐다고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톱일 지금 수도 있다.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은 선물이 갔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홍 시장이 직접 또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란다고 톡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홍 시장 말처럼 답이 메시지가 오니까 의례적으로 답을 했다라고만 보기에는 요렇게 공개된 내용만 놓고 봐서는 또 말이 안 맞다. 네. 홍 시장이 선택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만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사실 같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우리 그 지금 사회 보시는 강 변호사님을 내가 전혀 몰라 모르는데 강 변호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러면은 누구세요? 그렇죠. 이건 충분히 서로 굉장히 잘 알고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례적인 뭐 문자 메시지였고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제가 홍 시장의 말이 문제가 많은 게 뭐 이 정도로 주고받았다면 사실 이분이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표현을 좀 잘했었어야 돼요. 근데 명태균 게이트 논란이 딱 불거졌을 때 처음 내놓은 일성이 그거였거든요.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23년까지는 문제 인물로 안 보다가 그 이후에 문제 인물로 보고 차단을 했다는 의미인지. 옳지. 맞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럼 언제 문제 인물로 인식했는지 계기를 설명해야 돼.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2024년 10월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의례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이 이 맥락들을 추적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양반 계속 말이 바뀌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은 말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면박이나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본질을 또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가 좋게 나갈 수가 없겠죠. 아니 근데 이게요. 제가 윤석열과 홍준표의 공통점 이게 검사 출신이 저는 정치인이 진짜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모든 거를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고 불법만 아니면 다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정치라는 게 법만 지키면 다 잘하는 거래. 법은 최소한이자 최소한. 잘해야지 정치를.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이. 저는 홍 시장의 이야기는 보면 그걸 넘어서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괜찮다라는 인식. 안 걸리면 괜찮다. 안 걸리면 된다는 인식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그게 것도 아니면 내가 하면 합법이야. 내가 하면 뭐든지 다 합법이고 불법은 하나도 없어. 근데 네가 하면 불법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증거, 자기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지금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측근들, 자신의 측근 최용희 씨나 박재기 씨나 이런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내고 했던 것들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선을 긋잖아요.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고 명태균이랑도 자기가 직접 어떤 불법적인 일을 도모했던 증거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홍 시장은 불법적인 일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은 죄가 될 게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불법적인 일을 안 했으면은 왜 거짓말을 하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직하게 얘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만일 대선 출마를 하지 않고 대구시장을 그 내년까지 하고 또 대구시장을 한 번 더 한다면 검찰의 수사라든지 압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대선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고 2개월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은 빨리 이 시기가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금 대구지검이나 지금 대구경찰청에서도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거의 못 하고 있거든. 손 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홍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변명을 하고 되도 않는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빨리 내가 서울로 이사 가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홍 시장 관찰하다 보면은 또 엄청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파블로프의 개라고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 조건반사. 조건반사죠. 그냥 조건반사. 그러니까 홍 시장의 대응은 거의 이제 조건반사 수준으로 내재된 어떤 그 자동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
일단 강하게 지르는 거야. 의혹 제기하는 사람 쓰레기로 매도하고 강하게 반박하고 뭐가 문제냐고 더 막 성질내. 당당히. 근데 그러다가 한번 개망신 당한 게 그 골프 아 그렇죠. 수회 때 골프 치고 나서 막 기자들한테 면박 줬잖아. 막 그렇죠. 승질내고 혼냈잖아. 그 현장이 있었죠. 아니 그거 서울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이었어요. 네, 그때가 서울이었어요. 무슨 봉고차에 타면서 봉고차 네네네. 차에 타면서 막 서울 국회에 갔다가 한심하다는 듯이 기자들 보고 막 그렇죠. 봉고차 타고 앉아서 이렇게 사태질을 하면서 사태질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막 언성을 높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자들이 써낸 기사들 때문에 징계까지 당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도 합법이라고 주장했거든. 그렇죠. 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네. 이게 뭐 어디 금지돼 있냐, 골프가 잘못된 거냐고 막 승질냈다고. 네. 근데 국민의힘에 윤리규정이 있었다고 그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잖아. 근데 징계받고. 사과하고 징계받고. 그러니까 이게 파블로프 얘기. 근데 사실 그때 그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있었다면 네. 만일 국회에 가지 않았고 대구에 있었다면 이만큼 그 파문이 퍼지지도 않았을 거고 징계도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왜냐하면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기자들은 홍 시장한테 감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왜 그래요, 도대체? 먹고 살아야죠. 왜 그렇겠냐. 아니 이분들은 하잖아요. 이 못된 분들은 잘 하잖아요.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일단 홍 시장을 자주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는 홍 시장이 주는 떡고물이 없고 우리는 또 주지도 안 하기 때문에 왜 안 줘? 좀 줘요. 아, 나 정말 좀 줘. 이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막 비판을 하지만 네. 그 안에 있는 기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나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홍 시장이 그때 우연찮게 국회에 갈 일이 있었어. 갈 일이 있었고 그 기사가 서울에서 기자들도 봤기 때문에 그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젊은 기자들이었잖아요. 막 달려들더라. 젊은 기자들이 홍 시장이 뭐 무슨 얘기를 하든 말든 왜 가셨어요? 그때 관용차 타고 가셨나요? 이런 질문까지 했단 맞아. 말이에요. 관용차 타고 가냐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감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 홍 시장이 참 운이 안 좋다. 괜히 서울 가가지고. 괜히 갔다. 그때 진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서울만 안 갔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괜히 그 다음날 국회에 가서 국회 기자들을 만나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 와, 근데 이거 얘기가 있었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다. 근데 아니 뭐 예? 아니 홍 시장이 뭔 짓을 해도 질문도 할 용기가 없다. 기자가 질문도. 그럼 질문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저애 기자가 된다는 거 아니야? 나도 강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똥파리야 씨발 팔이 쫓아 지금.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대구에 있는 주류 언론들만 쳐다보면은 홍준표 너무 잘하는 걸로 도배가 돼 있고 비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대구시 의회라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대구시 의회 전부 거수기야 사실상. 민주당 의원 한 명 있어요. 한 명. 한 명도 존재감이 없어. 내가 심한 말도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자제할게요. 그건. 아니 그래서 지금 완전히 시민단체하고 이런 못된 일부 언론인 극히 일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떠들고 있고. 근데 홍 시장님이 차라리 우리의 말에 반응이라도 해주면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개무시해. 그냥 우리는 완전히 개무시야. 그 뭐 고소 이런 것도 하지 마. 왜 저만을 다 키워주는 거야? 안 돼. 하지 마. 그렇죠. 이런 거 아니야. 잠깐 예전에 그 대구 MBC가 취재 거부될 때 저희도 그 취재 거부 리스트에 올랐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잠깐 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아닙니다라고 입장문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도 왔습니다. 그때 전화 받았죠. 저 전화 받았죠. 뉴스민은 아닌데 이야기가 와전돼서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전화도 오더라고요. 아니 그때 저기 그 대구 MBC에 이제 하여튼 이 말하자면 엄청 긴데 제가 그걸로 민변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홍 시장이 대구 MBC는 취재 거부하겠어. 그래가지고 대구시 산하기관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지시 내려가지고 MBC 취재 거부해. 뭐 이랬던 사건인데 그 취재 거부 조치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이제 뉴스민하고 평화뉴스입니까? 하나 더. 프레시안입니다. 프레시안인가? 네. 프레시안 뉴스민 다 같은 결이다 이거야 대구 MBC랑. 그래서 똑같이 취재 거부 하라는 듯한 무슨 내부의 글 같은 게 캡처된 게 돌았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기사도 났어요. 뉴스민도 취재 거부.
이래가지고 뉴스미 아마 속으로 좋아했을 거야. 아, 드디어 우리를 언급해주네. 이랬을 수도 있어. 근데 하루 만에 아니야. 취재고부 아니야. 거기에 스픽스도 포함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스픽스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거는 여기 아마 저기 백경록 본부장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야. 흥미롭습니다. 아, 자, 근데 18일자에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하나 뜨는데 재밌는 기사가 또 있어요. 또 홍준표 관련된 단독 기사인데, 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일 거야 아마 그 혐의 사실이 최용희 씨죠. 최용희 씨. 이미 이름 다 나온 분이고, 네네. 홍준표 시장의 아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1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렇죠. 최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이거 뭐 대놓고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피의자 신문 조서가 동아일보 손에 떡하니 가 있어. 떡하니. 그러니까 이게 홍 시장님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니까. 검찰이 지금 홍 시장님 거를 흘리고 있다고. 이거 나올 수가 없어. 정치 후배들도 홍 시장을 들이받고 있는데 검찰 후배들도 홍 그래. 시장을 들이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저도 이런 류의 기사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면서요. 이게 당사자조차도 이 수사 자료를 받아 보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봐야 된다는데.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 자료는 무조건 최용희 씨만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최용희 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흘린 게 아닌 이상 검찰에서 나온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건 검찰에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홍 시장이 어떻게 검찰 후배들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래. 자기 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이게 홍 시장에게 전혀 유리할 게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은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은 명 씨가 최용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유력 정치인인 김종인, 이준석과 친하다고 했고 실제로 김 전 위원장에게는 나를 최용희 본인을 홍준표의 양아들로 소개하면서 2021년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남도 가졌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야. 홍준표의 양아들. 그래서 이분을 언론에서 표현을 할 때 홍준표의 양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보도도 일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랑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기간에 대구의 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다고도 했고 또 명태균 씨가 경남 창원에서 근무할 때는 창원시 정무부시장 국과장들이 명 씨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3, 4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사무실에 오기도 했대요. 그래서 명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참 어떤 놈들이네. 아니 그러면 자 최용희라는 사람이 왜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비용을 홍준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공표 여론조사를 자기가 참고하겠다고 그냥 비용을 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명태균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게 하려고 명태균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거.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걸 캠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캠프로부터 의뢰받아서 한 적은 없다, 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관련이 있지 않겠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 씨가 하고 있는 증언들의 신빙성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포렌식에서 확인된 이제 명태균과 최용희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지점도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왜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억지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최영희가 뭐 개인 돈으로 뭐 여론조사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차례 그래 했는데 그게 뭐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최영희는 무슨 뭐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홍 시장은 또 최영희를 몰랐다. 몰랐다. 뭐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 하는 애였다. 근데 자기 아들하고는 그렇게 친하고 양아들인 것처럼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소개도 한 번 안 시켜줬나?
그러니까. 참 못된 아들이네. 그러니까 못됐네. 그런 거 있잖아. 그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최용희가 네. 명태균한테 줬다. 이거 가지고도 지금 대선 경선 때 개인정보법 위반이니 이런 걸로 지금 고발이 이미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진술이 지금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검찰 조사 다니면서 내가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홍준표 캠프에 가담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담도 아니야, 가담할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여론조사 자료가 필요해서 제공했다. 그 명태균에게. 당원 명부는 그 홍서포터즈라고 이제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전달했다. 이건 근데 범죄 사실 자백이가 가까워요. 자기가 일하다가 받아가지고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겼다. 근데 그렇게 그런 명단을 뭐 단톡방에 그냥 올릴 수 있나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그 단톡방 자체가 범죄를 함께 모의하거나 함께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왜 당원 명부를 그러니까요. 오픈해? 그 자원봉사자들 카톡방에다가 그 당원 명부를 오픈한 사람, 오픈해서 뭔가를 요구했거나 지시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랑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해보라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요구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 명단을 돌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들까지 혹시 이 최영희 씨의 이 증언이 또 다른 범죄의 어떤 실타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은 이 말도 징빙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저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가만히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이런 거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봐요. 우리 국민의힘 내가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당원 명부는 함부로 어디에 유출될 수가 없는 구조고 자봉단 이런 데다 단톡방에 올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팩트 체크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 지금 뭐 하는 거요?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리고 이제 검찰이 포렌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폰에서 이제 최용희 씨가 이 당원 명부를 막 구하려고 막 노력했던 흔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태균 씨의 한금폰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 같고 또 이 최 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보도도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캠프에 가담할지 여부를 탐지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뭐 경상남도 경남 쪽에서 뭐 상황실장 경남 상황실장을 맡아서 일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대선과 관련돼서 홍준표 시장과 직접 관련성과 관련되어서는 좀 어쨌든 선을 그으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보다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 보니까 캠프라고 해버리면은 네. 내가 그 당시에 홍준표 캠프에 있었다 그러면 큰일이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캠프 사람이 돈 냈으면 그럼 홍준표가 시킨 거나 다름이 없지 이렇게 몰아가게 되니까 나는 그 당시에 캠프에 들어가려고 알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캠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자기 돈으로 여론조사를 자기 돈으로 하면서 그러면 그 말 곧이곧대로 믿으면 자기 돈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캠프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회사를 그만뒀다는데 밥벌이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 캠프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캠프에 있으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를 어필해야 되고 그 어필할 때 여론조사를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응? 그럼 여론조사가 분명히 용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나 개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돈을 쓴 거예요라고 이제 만들려고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매우 이 주장을 신빙성을 낮게 보고 있다. 네.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근데 사실 열어두고 있다. 최영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박재기 씨도 명태균 씨한테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이 두 사람은 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했다. 홍준표 시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하는데 굳이 왜 명태균에게 이렇게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그것도 최영이 혼자 했다라면 우리가 정말 그래 최영이 네 말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홍준표 시장하고 친해지려고 그 캠프에서 네가 무슨 역할을 해보려고 그랬을 수 있어. 할 수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 있다. 진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양보를 해서 근데 박재기도 똑같이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보면은 이걸 사실 캠프라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캠프 외곽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이걸 누가 개인적으로 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안 됐을까가 가장 핵심이죠. 아, 요 여론조사가 네, 결국 결과가. 보고가 됐느냐 여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캠프에 있었냐 없었느냐 여부보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홍준표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최영희 씨는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홍 시장 측에 전달은 했다. 근데 홍 시장에게까지 전달됐는지는 자기는 모른다. 라고 증언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캠프가 직접 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는 보이고, 이제 홍 시장과의 직접 관련성만 입증하면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증거가 나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포렌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거든요. 검찰들이 이런 거 조사할 때 대장을 먼저 불러가지고 족치는 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하부 조직부터 건드려. 그래서 진술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부 조직들도 막 진술이 엇갈리거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아직까지도 충성심이 남아가지고 두둔하는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좋게 나가거나 이런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또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이렇게 엇갈린다고. 그러면 이 진술이 엇갈리는 걸 막 매우 친단 말이죠. 매우 쳐가지고 검찰이 생각하는 어떤 결론으로 딱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마지막 정점에 활용 점정으로 홍 시장님 좀 나오세요. 그렇죠. 홍 시장 나오라고 하는 뉴스가 여러분 나오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 검찰은 끝났다. 다 가지고 있다. 끝났다.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예, 도중이라서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의 탄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래야 그렇죠. 조기 대선으로 가고 내가 대선 주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야 너희들 선거 개입하지 마. 어디 검찰이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어? 그렇죠.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그렇죠. 검찰이 지금 유력 대선 주자를 공격한다, 이렇게 바로 프레임 짜서 공격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이 설령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그래서 만일 야당의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때 가서 이걸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때는 또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또 갈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어쨌든 무조건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되고, 무조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돼야 되는데, 참 김문수가 길을 막고 있네. 그러니까 탄핵을 원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안 되더라도 뭐 대통령이 조기 대선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요즘 홍 시장이. 그렇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조기 대선을 할 거다. 왜냐하면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네. 절박해. 무조건 조기 대선 해야 돼.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철우 아저씨 얘기를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그래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대선 않고 주자인데요. 대선 주자. 네. 근데 앞에 우리 여론조사에 없었어. 없었는데 다른 곳에서 제가 막 알아보니까 네. 중앙지에서 한 거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지역지에서 지역 대구신문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돌렸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에 이철우 지사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있었습니다. 매우 궁금한데. 근데 일단 찾아보세요. 매우 낮았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도 홍 시장은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죠. 칼을 뽑았는데 적어도 지금 이 TK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앞으로 대선 주자라 얘기하면 안 되지. 홍준표는 잡아야지. 나왔어요. 여기 한국 지역인 지역 언론인 클럽에서 전국 1,000명,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인 에브리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월달에 한 조사예요. 2월에. 2월달에. 조금 머네. 2월 22일과 2월 23일. 이 외에는 제가 일단은 막 찾아봤는데 그래도 애국가 부른 다음이네. 애국가 부를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무렵이에요?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국가를 2월 8일 날 불렀으니까. 2월 8일이었나? 그럼 그 이후네요. 이후네. 이후에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해서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0.5%. 홍준표 시장은 몇 퍼센트? 홍준표 시장은 7.6%. 이거 안 된다. 몇 배야? 30배인가? 이러면?
이거면 30배를 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숫자 계산이 안 되네. 그렇죠. 아니 30배까지는 안 되고 되구나. 17배. 미안합니다. 17배. 17배. 네. 17배도 심각해. 지금 이래갖고 안 돼. 아니 근데 그때 당시는 이철우 지사가 애국가를 부르기 전에는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네. 이철우가 누군지도 다른 지역, 특히 대구 경북을 벗어나면 이철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2월 달에 지금 이철우 지사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이철우 지사가 어쨌든 0.5%가 나왔던, 얼마가 나왔던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철우 지사라면 상당히 고무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 없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저기 뭐 저 김경수 경남지사, 뭐 김부겸 총리 이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0.5%. 그래. 네. 비슷해 그 사람들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각하 부르기 운동 뭐 쪽에다 욕 먹고 이제 뭐 귀찮아서 지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세를 못 참고 또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래픽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저 진짜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진 좀 가능하시면 띄워주세요 나중에. 경북도 공무원이 만든 걸까?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자기는 이거 못 만들거든. 그렇죠. 도지사가 만든 건 아닐 거거든요. 못 만들어 이건. 그러면 이건 도 공무원이 만들었다는 얘기일 텐데 도 공무원이 이런 걸 만들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일단 저는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뒤에 배경으로 깔아놓고 자기랑 윤석열이 같이 걸어가는 장면을 딱 넣은 다음에 각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각하. 근데 그 사진이 지금 그 사진이 이철우 지사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 전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뭐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 사진이 배경으로 있었는데 그 사진을 지우고 이승만과 박정희 얼굴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사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철우 지사는 사실 뭐 경북도청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10m짜리 세울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칠곡의 다부동 전투 전적지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동상을 세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이철우 지사는 애국 보수의 성지인 이 경북이 대한민국을 지킨 자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의 동상을 세우고 그분들에 대해서 각하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각하는 그냥 대통령을 높여 부르는 존칭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 또 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누구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용어의 용어의 연성 사상전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참 말도. 그런데 이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언어 유희 아닙니까? 이게 각하 보고 싶다라는 게 탄핵 각하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재 개그 방식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자기는 이거 하고 웃었을 걸. 아 이거 좋다. 너무 좋은데 오케이 했겠지. 그러인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이철우 도지사가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거라는 관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뛰어들려고 하면은 아까 잠시 대구신문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드렸지만 0.5%면 이게 사실 1차 컷오프거든요. 그렇죠. 1차에서 컷오프예요. 이게 1차에서 컷오프 되면 나가는 이만 못하다. 욕만 먹는 거지. 그죠? 이거는 경북도에서도 우사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서 적어도 1차 컷오프는 면하기 위해서 구구적인 어떤 자신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앞에 선례가 있거든요. 김관영 도지사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경선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김관영 도지사는 1차 컷오프 다 통과하고 본 경선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면 이철우 도지사는 거기까지 못 가요. 그렇지. 그럼 김관영 지사보다도 못한 결과치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몸값이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뭐 각하 부르기 운동을 하자 또는 뭐 대통령 탄핵시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조금이라도 얻어내야 된다. 그런 어떤 간절함이 지금의 이철우 지사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도지사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래 해가 돼도 안 해. 이게 지금 어디 나가가 애국가 잘 부른다고 인기 올라가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선거가 뭐 전국 노래자랑입니까? 그래 해가 안 되고 스픽스 나오셔가지고 이 경북 도지사로서 내가 뭘 해왔고 홍 시장하고 어떻게 경쟁해 왔고 홍 시장이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내가 팁을 해가지고 이철우 저 사람 이때까지 물인 줄 알았는데 역시 똑똑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지역민들이 표가 좀 오지. 지금 0.5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가 컨설팅 해드립니다. 고마마 함 나오소? 안 나오겠? 스픽스는 안 나와? 스픽스. 안 나오는 거예요? 매일신문 갈라나? 매일신문 가면 같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우경화돼 가고 있고 네. 또 지금 그 정광훈이나 지금 손현보 목사라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끌어올려서 인사시키고 90도로 인사시키기도 하고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충성맹세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철우 지사도 지난 15일이었나요? 구미에서 열린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참석을 해서 거기서도 애국가를 불렀어요. 애국가 사절을 부르고 했는데 이철우 지사의 이런 행보는 지금 이 지역 분위기가 굉장히 우경화돼 가고 있고 국민의힘도 우경화가 돼 가고 있으니 어쨌든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 우경화된 사람들의 지지율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퍼포먼스를 자주 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지금 그 고발당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집회에 참석을 하는 거고 또 뭐 심지어 애국가를 예전에 1절을 불렀는데 그 나를 그 고발한 사람들은 애국가 1절밖에 모르니 내가 4절을 부르면 고발 못할 거다. 막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긴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서 지금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 뭐 어떤 아이디어 뱅크에서 이렇게 재밌는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이제 블랙 코미디입니다. 블랙 코미디. 쓴 웃음이에요. 쓴 웃음. 그런데 근데 저는 일각에서는 그런 재밌는 분석도 들었습니다. 이게 다 홍준표 시장 때문이다. 왜? 그러니까 이철우 도지사의 지금 도지사로서의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는 대구 경북 통합이거든요. 대구 경북 통합을 이뤄내고 싶은 그 목표가 간절한데 그래서 권영진 시장이랑도 그 아젠다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근데 홍 시장이 오면서 홍 시장한테 끌려가는 이제 멱살 잡고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삼선 도지사가 됐을 때 이제 삼선 도지사를 그냥 나 세 번째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선 도지사 나오는 명분은 내가 기필코 이번에는 통합을 이뤄내겠다라는 아젠다를 던지고 그걸 이끌고 가고 싶은데 만약에 또 홍준표 같은 뭔가 네임드 이 중앙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내려온다거나 이래서 이런 이슈 파이팅에서 자기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몸값을 올려놔야 어쨌든 행정통합이든 뭐든 자기 주도로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맹주는 나다. 그 도지사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결론은 그거다. 그 중심을 내가 몰랐네. 그걸 하기 위해서다. 경북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 해석을 들었습니다. 완전 선회하는데 너무 근데 이철우 지사가 상당히 그 아이디어도 괜찮고 굉장히 그 부지런해요. 어쨌든 나는 이철우 지사를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 홍준표 시장 밑에서 굉장히 그 본인이 좀 마음 아픈 상황들도 많았지만 굴욕적이었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참으면서 지금 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또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이 많이 낳기 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산과의 전쟁, 출생과의 전쟁이 소멸적이니까 경북이. 그리고 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뭐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국내에 많이 들여오기 위해서 그 지금 이민청도 또 만들자. 뭐 그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외국인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행정만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행정가다. 뭐 칭찬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자님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지 말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나는 경상북도 도지사로서 이런 행정력을 발휘했는데 홍 시장님 대구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이거야. 동상 세우고 뭐 그게 다지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행정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자꾸 노래를 부르고 있어. 전국 노래자랑도 아니고. 이거 아니라고 지금 메시지 지금 바꿔야 돼요. 아 이거 웃고 떠들고 또 화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버렸는데 빨리 이제 다음번 우리가 방송할 때는 이제 탄핵 정국이 정리가 되고 또 윤석열이 좀 다시 빵으로 좀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좀 빨리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 정말 중요한 다음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문제, 이 지방을 다시 세우는 문제, 이런 이슈들 진짜 주목해야 되는 이슈를 다음 시간에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마마 안 해가지고 답답합니다만. 진짜 언제 나올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뭐 약간 깊은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도 닦는 심정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결과는 좋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소식,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